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순종입니다. 그럼 이 사람도 아세요? 조선의 최후의 황태자는 영친왕입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고종의 아들들 중에서 영친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고종에게는 9남 4녀, 즉 1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안타깝게도 모두 어린 나이에 죽고 맙니다. 나중에 성인이 된 자녀는 4명뿐이었어요.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순종, 그리고 의친왕,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뤄보는 영친왕, 마지막으로 나이 터울이 조금 있었던 덕혜옹주가 있었죠. 이 중에서 특집 첫 번째로 영친왕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일본은 을사년에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제로 강탈해 갑니다.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고 해서 이걸 을사내격이라고 하는데, 고종이 동의한 적이 없는 불법적인 조약 체결이었어요. 고종은 이게 나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체결된 조약이다라고 하는 걸 다른 나라에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당시에 네덜란드의 헤이그 지역에서는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해서 을사내격은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막 전달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고종이 눈에 가시였겠죠. 일본은 이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순종에게 왕의 자리를 넘기는 이런 모습으로 고종을 강제퇴위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순종은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후계자를 책봉할 때 원래대로라면 나이 순대로 했을 때는 영친왕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이 의친왕이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황태자의 자리에 오를 인물로 선택된 것은 영친왕이었다는 거죠. 왜였을까요? 그의 어머니, 지금부터 엄비라고 부를 건데, 엄비가 바로 궁궐의 실세였기 때문입니다. 엄비는 사대부 가문의 그럼 곱게 자란 딸은 아니었고요. 8살에 궁에 들어와서 나인으로 지내다가 명성황후를 모시는 상궁이 되었어요. 명성황후는 처음에 엄비가 그렇게 고종의 눈에 띄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이도 많고 외모도 당시의 기준으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당시에는 이제 그냥 상궁이었던 엄비가 고종의 처소에서 치마를 뒤집고 입고서 나왔어요. 이게 뭐를 뜻할까요? 바로 고종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징표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승은을 입게 되면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사실 알려야 하잖아요. 좀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치마를 뒤집고 나오는 게 관례였던 거예요. 그때가 엄비 나이 33살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이야 33살이면 너무 젊고 좋은 한창 때지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50세 전후였던 때였다는 거죠. 이게 명성황후에게 발각되면서 엄비는 당시에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르죠. 이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다시 고종의 곁에서 고종을 보필하면서 궐에 이제 안주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엄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전에 모은 돈으로 여성교육에 앞장서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지 모르는 진명여학교나 명신, 지금은 충명으로 불리는 그 재단의 여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요, 엄비는 무려 43살의 나이에 영친왕을 출산했어요. 지금도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영친왕은 1907년 앞서 말한 대로 대한제국의 황태자로 책봉이 됩니다. 당시의 나이가 만 10세였어요. 그런데 초대 통감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인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죠. 이토 히로부미가 갑자기 영친왕을 일본에 데려가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고종을 압박하려고 한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을사내격 체결 부당하다면서 자꾸 헤이그의 특사도 파견하고 적극적으로 반일의 행보를 걷는 고종을 압박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너 아들 우리가 잡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런 고종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아들을 볼모로 일본에 잡아간 거죠. 또 이렇게 사실 어릴 때 데려가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릴 때 일본에 끌려가서 내가 일본식의 교육을 받게 되면 내가 한국 사람이지 일본 사람이지 헷갈릴 수도 있겠죠. 황태자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랄 거예요. 우리 황씨를 일본화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원래요, 일본에서 사무라이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시기가 있어요. 생고쿠 시대라고도 불리는 전국 시대가 있는데, 이 전국 시대 때 정략 결혼을 맺을 때 했던 풍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한 가문의 자제가 인질로 상대 가문에서 잡혀서 살게 되는 거죠. 고종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반대를 했죠. 엄마였던 엄비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일본은 얘기를 하는 거야. 영친왕 자주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여름방학에는 귀국시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일본으로 간 지 4년 만에 이 영친왕의 엄마였던 엄비가 급사하게 됩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국에 올 수 있었던 거죠. 고종이 이 아들이었던 영친왕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써줬던 글자가 있대요. 참을 인자. 일본에 가도 신신당부했던 게 슬프거나 기쁘거나 분노하거나 어떤 감정이 가슴속에 일더라도 일처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던 거죠. 물론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됐을 거예요. 실제로 영친왕의 어린 시절의 기록을 보면 좀처럼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죠. 영친왕이 일본에 끌려가서 받은 중요한 교육 내용 중에 장문 교육이 있어요. 글 쓰는 거죠. 지금 보여드릴 이 글은 영친왕이 일본 생활 1년 후에 작성한 설탕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인상 깊은 부분이 있는데요. 설탕은 우리나라에서도 나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외국에서 사들인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가 어디일까요? 한국일까요? 대한제국일까요?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장문 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나라, 너한테 우리나라는 일본이야,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영친왕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려고 한 겁니다. 방학에는 어땠을까요? 약속했던 대로 고국에 보내주기는커녕 이토 히로부미랑 일본의 전국 여행을 다녔어요. 기록을 보면 1908년 여름에는 2주간 나고야나 오사카 등을 데리고 다녔고요. 그 이듬해에는 동북지방 북해도를 여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이게 여행이었을까요? 아니었죠. 일단 영친왕이 방문하는 곳마다 일본인들이 모여서 환영회를 열어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기 좋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통해 일본이 노렸던 건 뭘까요? 봐라, 여기 대한제국의 전리품 황태자가 일본에 잡혀있다. 일본에 이미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영친왕과 이토 히로부미 둘 사이는 어땠을까요? 사실 일본에 영친왕이 의지할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 뿐이었을 거예요. 어린 나이였으니까 사실 자기를 잡아오고 또 앞에서 잘해주고 있는 이 숨겨진 검은 의도, 이런 걸 파악하기도 어려웠겠죠. 영친왕은 이토를 굉장히 할아버지처럼 잘 따랐다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랑 여름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1909년 10월 26일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안중근 의사에 이토 히로부미가 피살된 날이죠. 영친왕은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우리나라는 1910년 나라의 모든 주권을 빼앗기게 되었죠.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이후에 대한제국은 황제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씨 왕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영친왕 또한 이씨 왕가의 전하라고 불렸고요. 영친왕의 일본 내 위치는 어땠을까요? 일본의 귀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사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의 생활이 자유롭지는 당연히 않았겠죠. 결혼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요, 이 민가반이라고 하는 약혼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강제로 파혼시키고 일본 여성이었던 마사코랑 강제로 전략 결혼을 시켰죠. 어쨌건 이 마사코, 한국 이름으로는 이방자 여사라고 하는데 둘 사이의 사이는 좋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했다고 했잖아요. 망국이지만 왕자의 신분이었고 일본군 중장으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했을까요? 어린 시절 일본에 끌려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신세였습니다. 아빠 엄마의 임종을 모두 지켜보지 못했죠. 어느 날 이 영친왕의 부인 이방자 여사가 영친왕이 가지고 있는 새하얀 조약돌을 발견했어요. 아니 이렇게 이런 돌을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영친왕이 말한 게 자기가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어릴 때 창덕궁 낙선제에 있는 조약돌을 보내달라고 고국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제국의 황실에서 조약돌을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국에 그리울 때마다 창덕궁 낙선제의 새하얀 조약돌을 보면서 그리움을 달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본 오랜 생활에도 불구하고 영친왕은 끝까지 한국어를 잊지 않았습니다. 1951년에는요 한국어 교본을 영어로 직접 집필하기도 했죠. 하지만 냉철하게 봤을 때 광복 전까지 그는 일본인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육군의 엘리트 코스를 졸업했고요. 태평양 전쟁에서도 육군 중장으로 일했죠. 하지만 또 일본에 눈밖에 나갔다가는 사실상 위태로운
자유로운 위치였으니 그러니까 영친왕의 행보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광복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 영친왕은 국적이 사라져요. 무국적의 제일 한국인이 되었고요. 이후에 무일푼 평민으로 강제 격화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친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를 철저히 냉대했어요. 초창기에는. 친일왕족이라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광복 후 영친왕은 두 차례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 첫 번째는 미군정에서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선적으로 직계왕족이 들어오면 이승만 대통령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영친왕은 그 이방자 여사 자기 아내에게 너는 일본인도 조선인도 아닌 것 같다 라면서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살던 집도 처분해야 했습니다. 영친왕이 살던 집 도쿄에 있는데요. 제가 직접 가서 찍어왔습니다. 영상 보실게요. 여기가 영친왕의 개인 재산인 격이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개인 저택이었으면 광복 이후에 왜 우리나라에서 소유를 안 하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1930년부터 1954년까지 사택으로 쓰였는데 왜 그럴까? 이게 광복 이후에 이승만 정부 시기에 사실 우리나라로 환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대한민국의 공사관으로 쓰려고 매입을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가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너무 경제적으로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승만 정부에서는 옛날 황실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이 후손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고 적대감이 사실 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싼 가격을 제한을 했던 거죠. 당시에 이 정도의 사택을 넘겨라, 대한민국 정부에 넘겨라 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를 제한을 했을까? 당시에 일본의 그냥 대리급선의 월급 정도를 불렀대요. 근데 이제 영친왕 그 일가에서도 어느 정도 대한민국 정부에 협조하는 입장에서 알겠다고 하고 그 돈을 넘기기로 했었는데 그 돈까지도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생활고도 있었고 이렇게 흐지부지 된 상황에서 일본 개인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이게 아마 무슨 철도에 넘어갔거나 아무튼 일본인에게 재산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은 신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르게 아예 개조가 됐고 별관만 원래 있었던 저택이 있었던 곳만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카페로 남게 되는 거죠. 여기 신관에서는 실제로 영친왕의 아들이 이구라고 조선 왕실의 그 왕손이 있었는데 이구가 2005년에 신관의 객실 안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서 더 유명하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뭔가 이 프린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영친왕 때문에 붙은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친왕이 살았던 곳이라던가 혹은 영친왕의 부인 마사코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뭐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념해 놓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잘 보셨나요? 1960년에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이후에 1963년에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승만과는 다르게 영친왕에 대해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쇠약해진 상태로 영친왕은 무려 56년 만에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사망하게 되었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영친왕은 민족 반역자인가요? 아니면 비극적인 역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나요? 답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정유재란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로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 엄청나게 크게 활약하셨던 영화로도 나왔던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바로 명량대첩이야.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처지는 굉장히 초라했어. 국가에서 또 오해를 사가지고 백의종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족들도 막 죽어서 개인사적으로도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목숨처럼 키웠던 수군 자체도 막 여러 해전을 통해서 전멸하는 일들도 벌어졌거든. 그 상황에서 왕이었던 선조는 이순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수군은 더 이상 미래가 없으니까 해체해서 육군에 합류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어. 그때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 10개 남짓한 배로 일본 배 133척을 이겼던 큰 전투. 그래서 다른 나라의 여러 군사와 관련해서 배우는 사관학교에서도 항상 배운다고 하는 해전이 바로 명량해전, 명량대첩이야. 명량대첩 같은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군이 정유재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네가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일본의 많은 장수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전쟁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전쟁을 일으킬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퇴각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막 끝까지 밀리면서도 일본군들이 뭐를 쌓냐면 외성을 쌓았어. 당시에 울산에다가 쌓았던 외성이 울산성이거든. 울산성 전투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방어를 위한 성을 쌓는 거야. 외성을 막 쌓아. 근데 얘네가 이전에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100년 동안 생고쿠 시대였잖아. 전국 시대였으니까 방어 기술이 어마어마했대.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이 성을 쌓는 기술 자체가 아예 달랐고 이 일본의 축성 기술 있지. 성을 쌓는 그 기술만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따로 계실 정도거든. 어쨌건 간에 이제 울산성을 쌓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막 자기네가 방어하면서 한반도에서 안 나가버리고 막 뻗탱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막 일본을 막 몰아내려고 엄청나게 이제 막 노력을 했지. 울산성을 쌓고 일본군 안으로 들어가 있고 바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랑 막 중국 부대 막 들어와가지고 일본을 몰아내려고 하는 당시 그 상황이었던 거야. 이 울산성 전투에 울산성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 가토 기요마사라고 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굉장히 총애했었던 이 사무라이였는데 울산성에서 일본이 너무 끝까지 버티니까 우리 쪽에서도 얘네 고사작전을 펼쳐야 된다라고 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뭐 우물 같은 거 다 깨버리고 뭐 음식도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성 안에 한 일본군이 2만 명 정도가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먹을 게 없어지잖아. 사람 죽은 시체를 먹으면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말을 잘라서 이제 막 피를 마시고 이러면서 연명을 해 나갔대. 근데 외성까지 함락되고 내성까지 이제 딱 함락이 될 상황이 되니까 가토 기요마사는 할복 자살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 이건 마지막 순간이니까.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굉장히 총애했다고 하잖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 봤어?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 것처럼 한 6만 명에서 8만 명 되는 일본군이 가토 기요마사 구출 작전에 나서서 겨우 가토 기요마사를 구출할 수 있었고 가토 기요마사는 울산성 전투에서 자기가 굶어 죽을 뻔했던 그 경험이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일본으로 또 돌아가서 구마모토 이 성을 쌓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안에 우물도 되게 많이 만들었고 성 안에 고립됐을 때를 대비해서 다다미 자체를 고구마 줄기로 만들었대. 나중에 마지막 최후의 수단에는 그거를 뜯어 먹으려고 여기에서의 경험이 있었으니까. 우리 영철 학생은 역사를 좋아하시나요? 네, 역사를 좋아하죠. 저랑 사실 라디오에서 역사를 한 3년 정도 공부를 했잖아요. 맞아요. 저의 수세자로서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렇죠. 이번에 뭐 테스트 같은 거 있나요? 중간중간 질문을 하면은 한번 네. 지식을 한번 뽐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네. 제가 준비한 게 3.1운동 특집이에요. 사실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사건이라 난 그래도 조금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이 3.1운동이 언제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3월 1일인데 김인현 3월 1일. 맞아요. 그 김인현은 19년 아주 잘하셨어요.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났던 3.1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일제강점기였죠. 네. 그럼 만약에 어떤 방송사에서 취재를 나와가지고 영철 학생한테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대한 영철 학생의 감정은 어떻죠?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남의 나라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자유도 없었을 테고 자유도 없고 웃음도 없었을 테고 웃음도 없었고 여름이었는데도 어떤 혹독한 겨울을 보낸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사실 정답인데 만약에 취재를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해맑게 웃으면서 저는 일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난리가 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인식은 너무 비참하고 어려웠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인식이 나오게 됐던 배경 자체가 실제 일본의 통치 방식에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진짜 말 그대로 무력으로 총과 칼로 억압적으로 통치를 했어요. 일본인이 항상 얘기했던 게 북어랑 조선인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너무 억압적으로 통치를 했고 무단 통치기에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2명 이상 모이는 게 안 됐어요. 독립운동을 할까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던 완전한 억압적인 통치의 시기였던 거죠. 이 무단 통치기의 상황 속에서 사실 독립운동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 무단 통치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독립운동의 방향을 바꿔놓은 게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1910년대 우리나라가 무단 통치로 돌아가고 있을 때 전 세계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그럼 전쟁이면 당연히 쉽게 생각해서 승전국도 있고 패전국도 있겠죠. 네. 그러면 승전국은 패전국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였을 거예요. 그러면 패전국이 뭐가 없어야 전쟁을 못 일으킬까요?
무기는 근데 뭐를 주고 사죠? 돈을 주고 샀죠? 돈을 주고 사죠. 그러니까 승전국은 패전국의 식민지를 해체해버리려고 했어요. 승전국의 대표적인 나라였던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그래서 뭐를 발표하게 되냐면 패전국 식민지의 민족은 스스로 결정해라 독립할지 말지를 이 사상을 민족 자결주의라고 합니다.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는 했는데 패전국이 아니라 승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승전국 식민지의 우리나라에게는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3.1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막 무단 통치계 삼엄한 통치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3.1운동이 전개될 수는 없었으니까 뭔가 하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려졌던 고종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일본 놈들이 독을 먹여서 죽였대라고 했던 고종 독살설입니다. 근데 고종이 진짜 독살이 되었는가, 고종이 독살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어요. 고종 황제가 밤마다 마시던 이 야식으로 식혜가 있었는데 그 식혜를 정말 맑은 물로 만든 식혜를 마셨대요. 근데 식혜를 드시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분명히 일본이 독을 탔을 것이다. 근데 독살의 징후로 보이는 게 한복 입어보셨죠? 한복이 품이 어때요? 엄청 넉넉한데 고종 황제가 그 식혜를 먹고 몸이 너무 퉁퉁 부셔가지고 한복의 바지를 잘라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고종 황제 저렇게 안타깝게 한평생 고생하다가 독살돼서 돌아가시고 하는 뭔가 애타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주변 사람들이 제일 잘 알지 않았을 거예요. 이 고종의 딸이었던 덕혜옹주는 일본에 끌려갔을 때 일본인들이 주는 물을 절대로 마시지 않았대요. 항상 보온병에다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독살됐기 때문에 나도 독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당시 사람들이 독살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계획하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고종의 장례식 때 분명히 서울로 장례식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테니까 그 장례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만세 시위를 벌이게 되면 다른 나라도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알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일제강점기의 무단통치기에는 우리나라 사람 2명 이상 모이는 게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3.1 만세운동은 누가 사실 기획을 했을까요? 일제강점기에도 2명 이상 모이는 게 가능했던 집단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었을까요? 종교 활동은 허용을 해준 거예요. 교회를 비롯해서. 그래서 종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스스로를 민족대표라고 일컫고 이 민족대표가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한 거죠. 그런데 3.1운동이 3월 1일에 일어나게 됐던 계기가 있어요. 1919년의 달력이거든요. 고종의 장례식은 3월 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남의 장례식 그 당일날 이렇게 만세운동을 벌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3월 2일 일요일날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이때는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요일에 교회 가니까.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날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3.1 만세운동이 3월 1일에 일어나게 됐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민족대표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려고 하고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어서 여기서 사실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 진압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조용히 민족대표 중에 한 명이 알고 있던 음식점이었던 태화관에 가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민족대표 역할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왜냐면 이들은 스스로 경찰한테 자수를 하게 되면서 잡혀가게 되고 여기에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전국적인 만세운동으로 번지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게 학생들이었어요. 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주워 가지고 가서 탑골공원에 가가지고 팔각정 위에 올라가서 낭독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되었고요. 근데 일본이 생각하기에 이 운동을 주도하고 확산시키는 게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을 학교를 못 가게 하면은 운동이 확산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휴교령을 내리는데 그랬던 학생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만세 시위를 주도를 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농촌까지 확산되고 농촌에서 다시 해외까지 확산됩니다. 그래요? 해외까지? 근데 이 상황에서 일본은 완전히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어요. 이리장터 시위 같은 경우에는 문용기라고 하는 분이 교사셨는데 맨 앞에서 태극기를 오른팔로 들고서 만세 시위를 했대요. 근데 일본이 오른팔을 잘라버린 거죠.
그때 기록을 보면 왼팔로 태극기를 들고서 만세시를 주도했고 왼팔도 잘라서 목숨을 잃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이 또 태극기를 주워서 만세운동을 벌였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돌이라도 던지면서 싸워 나갔던 거죠. 그 사실 3.1운동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우리가 항상 떠올리는 사람이 유관순이잖아요. 네. 유관순도 이때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옥살을 당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익숙한 거는 별로 대단하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3.1운동도 사실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으니까 뭐 만세시를 벌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맞아요. 근데 제가 역사를 전공하고 나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기적 같은 사건이 3.1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야 사실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지만 이때는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기에 한 목소리로 한 곳에 모여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사실은 다시 없을 기적 같은 사건이었죠. 이 유관순 같은 경우에는 이화학당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장터에서 만세시를 벌이다가 자기 눈앞에서 아오네 장터. 맞아, 아오네 장터에서 아오네 장터. 엄마 아빠가 일본 경찰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거를 직접 목격을 해요. 그 상황에서도 만세 운동을 벌이다가 친오빠랑 같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아니 처벌은 너네가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재판을 받느냐라고 하면서 재판을 거부하기도 하고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감옥 안에서도 만세 시위를 주도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였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의 모습은 실제 그 나이에 그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요. 너무 많이 맞아서 얼굴이 이렇게 부은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심각하게 이목구비가 일그러진 상태까지 고문을 받은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제암리 지역에서도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제암리 교회당에다가 제암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넣어놓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되면서 제암리에서도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 묻힐 뻔했어요. 근데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알렸던 사람이 당시 세브란스 이 의과대학의 교수이자 의사이자 선교사로 왔던 스코필드라고 하는 분이 다른 나라 이제 외신에 막 알리게 되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이 괘씸하다고 해서 이 스코필드를 우리나라 바깥으로 쫓아내버려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크셨던 분이라 광복하고 난 다음에 1959년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6.25 전쟁의 전쟁 고아들을 돌보시다가 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나중에는 돌아가신 다음에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시게 됩니다. 어쨌건 간에 3.1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얘가 엄청난 이 영향을 끼쳤던 게 일단 일제의 통치 방식이 바뀝니다. 원래는 총과 칼로 통치하는 무단 통치였다가 총과 칼로 통치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조선의 전통 문화를 존중해줄게 라고 하는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성을 했어요. 3.1운동이 왜 실패를 했을까? 이 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가줄 정부가 없었다. 우리는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를 가르치는 다비쌤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쳐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혹시 선생님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오! 들어봤어요. 누나 때문에 들어봤어요. 누나 때문에 들어봤어요. 선생님이 보통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나요? 수능. 맞아.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보통 3학년 언니 오빠들을 가르치는데 도대체 초등학생은 무슨 얘기를 해야 좋아할까? 막 똥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국사를 해볼 건데 혹시 평상시에 역사 좋아해요? 아니요? 네? 역사 좋아해요? 관여는? 저요? 얘 안 좋아. 좋아해요. 그러면 역사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야? 외우는 거요. 다 외우는 거? 암기? 근데 암기가 왜 어려울까? 그냥 어떤 제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머릿속에 안 들어가서 들어가고 싶으면 근데 좀 재미없어서 그냥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외우려고 일단 용어를 알아야 역사가 그냥 외우지 않고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용어를 들어가 볼 건데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야.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사람의 이름을 지어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 이름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통 자기 이름 대신에 예명을 지었어.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아이돌도 활동명이랑 본명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예명을 지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왕은 나라에서 제일
귀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왕의 이름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왕을 뭐라고 부르는 거 들어봤어? 무슨 왕 알고 있어? 세종대왕. 세종대왕, 그치? 세종대왕도 있고 태종. 태종도 있고 정종. 정종도 있어. 정종도 알아? 문종. 문종. 태종대세 문단세는 다 아는구나. 문종. 관종은 없어. 왕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불려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세종대왕은 자기가 세종이라고 불려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이 왕들이 죽고 난 다음에 붙여진 호칭들이거든. 그럼 살아있을 때는 보통 어떻게 불렀냐면 궁궐 아래 사는 사람이어서 전하라고 불렀던 거야. 우리가 항상 사극을 보면 전하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붙여지는 이름을 시호나 묘호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왕으로 끝나는 거를 우리가 시호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이 왕들 중에서 그러면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광개토라고 하는 호칭 자체가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업적을 기려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 어떤 뜻인지를 알면 광개토 대왕이 뭘 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겠지. 광개토 대왕의 한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 여러분 한자 잘한다고 들었는데 선생님이? 저희가요? 네. 무슨 혹시 한번 맞춰볼까? 광자가 광나는 거. 미칠 거 아니에요? 넓을 광자에 개자가 꽃게? 꽃게. 여러분 정말 한자를 잘하는구나. 열다 개자에 이거는 알지? 그렇죠, 땅이야. 그럼 이 사람 뭐 한 사람일까? 넓게 영토를 넓힌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어느 정도로 넓혔는가를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한 요 정도만 하잖아, 한국이. 근데 위에 있는 여기까지 영토를 다 넓혔던 사람이니까 그냥 얼핏 보더라도 지금의 땅보다 2배 이상을 넓혔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광개토 대왕이 사실 평생 동안 노리고 노려서 공격하려고 했던 나라가 백제였거든. 여러분 이 얘기 들어봤어? 고구려랑 백제랑 신라로 해서 우리나라가 몇 개로 나뉘어져 있었지? 3개. 3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 그 중에서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 사람인데 백제랑 고구려는 역사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었어. 고구려의 원수의 나라가 백제였어. 그 역사를 따라가 보면 광개토 대왕보다 더 전의 역사에 백제의 근초고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알고 있어? 네. 똑똑하죠? 똑똑하죠? 근초고 왕 때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 근초고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자, 근초고 왕 때 백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제일 셌었거든? 셀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 내가 학급 회장이 되고 싶어. 그러면 친구들한테 뭐를 얻을 수 있어야 돼?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제일 센 나라가 되려면 꼭 가져야 되는 게 있었거든, 인기처럼.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어떻게 가면 되지? 기차. 비행기.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거나 물건이 모이는 게 다 강을 따라서 이동을 했어. 강 중에서도 한강이었어. 그래서 한강을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떤 나라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가 제일 세지는지가 결정이 된 거야. 근데 백제는 이미 한강 유역에서 건국을 했기 때문에 근초고왕 시기에 백제가 제일 처음 전성기가 올 수 있었던 거지. 워낙에 힘이 세니까 중국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하면서 근초고왕 시기에 백제가 너무 힘이 세졌는데 영토를 막 넓혀가다 보니까 고구려랑 부딪히기 시작한 거야. 당시 고구려의 왕의 이름은 고국원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백제의 근초고왕이랑 고구려의 고국원왕이랑 싸웠는데 이 전투에서 누가 졌을까? 고고원왕. 맞아, 고구려가 지게 된 거야. 고국원왕은 심지어 이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됐어. 이 고국원왕의 아들로 그 다음에 고구려의 왕으로 올라간 사람이 소수림왕인데 들어봤어? 길 가다가 엄마 아빠랑 가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엄마 얼굴을 갑자기 확 때렸어. 아빠한테 아니면 욕을 했어. 저 때려야죠. 욕하고. 그런 감정이잖아.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그래 하는 생각일 텐데 고국원왕의 아들 소수림왕은 어땠을까? 아빠가 백제의 공격에 활에 맞아서 돌아가신 거 맞아. 복수를 너무 하고 싶지. 근데 무턱대고 지금 복수를 하면 고구려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니는 초등학교가 어느 초등학교지? 월천초등학교. 월천초등학교 라이벌이 어디야? 경인촌. 자, 경인초등학교라고 해볼게. 월천초등학교랑 경인초등학교가 체육대회를 했어.
그랬는데 완전히 경인초등학교가 전체 모든 체육대회 종목에서 이긴 거야. 월천초등학교가 완전 져서 망신을 당했어. 그래서 내년에 열리는 우리 체육대회에서는 무조건 경인초등학교를 이겨보자. 그래서 잘 생각을 했더니 우리가 이번에 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이 경기에서 규칙을 잘 몰랐어. 그럼 그 다음에 경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규칙을 잘 세우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딱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월천초등학교에서 생각을 했던 게 애들이 너무 상심이 큰 거야. 경인초등학교에 완전히 축구부터 배구부터 농구까지 다 져가지고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의 아픈 마음을 좀 달래줘야 되니까 종교 활동을 했어.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불경 외웁시다. 마음을 다스리세요. 숨을 깊이 쉬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로는 아니 다음에 경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연습해야 되지. 교육을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얘기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소수리망이 했던 거야. 첫 번째로 종교를 받아들여서 고구려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졌어. 그 종교가 바로 불교였고, 두 번째로 규칙을 만들어야 되잖아. 나라의 통일된 법을 혹시 아주 어려운 용어인데 아는 사람 있어? 나라의 법관법이요. 아니, 율령이라 그래. 말해봐봐. 율령. 이게 규칙이야. 법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큰 가르침을 주는 학교를 만들었어. 서당? 큰 가르침. 우리가 제일 커서 들어가는 학교가 어디지? 대문이요? 대학이잖아. 근데 그 대에 대자를 더 크다라고 해서 클 대자를 써서 태학을 설립을 했던 거야. 소수리망이 이렇게 체제 정비를 잘 해놨으니까 소수리망의 아들은 아니고 손주. 그러니까 소수리망의 할아버지였던 사람이 광개토대왕이었던 거야. 그러면 광개토대왕 때는 고구려가 이제 복수할 준비가 됐어. 월천초등학교가 이제 경인초등학교를 이길 준비가 다 됐어. 그럼 뭐를 해야 될까? 고구려가 백제를 쳐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왔던 거지. 광개토대왕은 그래서 영토도 확장해 나가면서 백제를 공격을 했는데, 당시에 여기 있는 고구려랑 신라는 사이가 좋았어. 그리고 백제랑 고구려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 힘을 합쳐. 근데 너무 센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을 하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공격할 수는 없었어. 광개토대왕이 너무 세니까 영토를 이렇게 넓힐 정도로. 그래서 분풀이로 누구를 공격했을까? 신라.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지유랑 다나랑 사이가 좋고 인서랑 다나랑 사이가 안 좋은데, 다나가 인서를 딱콩 때렸어. 근데 인서가 힘으로 이길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지유를 쿡 찌른 거지. 그래서 일본인들을 끌어들여서 백제랑 일본이 손을 잡고 신라를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지유는 어떻게 됐을까? 신라였던 지유는 다나야 도와줘. 너랑 친하다고 나를 괴롭혀 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당시에 신라도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광개토대왕이 그래서 신라에 가서 신라에 쳐들어온 일본, 이 백제 세력을 물리쳤는데, 일본의 도적대들을 부르는 말이 왜구야. 맞아, 왜구. 그래서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공격해서 격퇴 물리치기도 했던 거지. 그런 다음에 광개토대왕이 야, 고구려 이만하면 너무 세졌다 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연호는 뭐냐면 그 해의 이름이야. 여러분 올해 몇 년이지? 2023년. 2023년. 근데 2023년을 예전에는 몇 년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만약에 우리나라가 당시 옛날에는 정말 이 나라를 엄청 크고 세계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 어떤 나라였을까? 중국. 맞아, 중국. 지우가 역사를 잘하는데? 중국이 너무 크고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서 중국의 황제가 우리나라의 왕 같은 사람인 거 알지? 중국의 황제로 만약에 선생님이 2023년에 즉위를 했다고 해보자. 이 황제 자리에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 내가 이 해의 이름을 2023년이 아니라 내가 가장 바라는 바램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야. 근데 올해부터 나는 다지라고 하겠다라고 하면 해의 이름이 다지가 되는 거고, 2023년은 다지 1년이 되는 거야. 이게 연호야. 그러니까 2024년은 몇 년일까? 다지 2년이 되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을 제일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만든 연호 그 해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가 썼던 거야. 근데 광개토대왕이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모자란 것도 없는데 왜 중국 황제가 정한 해 이름을 써?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최초로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 고구려의 어떤 성격을 보여줄까? 화끈한 성격이야.
강하고 내가 스스로 그렇죠. 맞아. 내가 어떤 사람인 거야. 여기에서는 중국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내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야.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된 의식, 자주성이라고 표현해. 광개토대왕이 지었던 해의 이름은 뭐였냐면 영원히 즐겁게 해주세요. 우리 백성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영질년? 영락이라고 했어. 쾌락이란 말 들어봤어? 아, 네. 락자가 즐거운 거야. 쾌변을 알아요? 그러면 광개토대왕의 아들 얘기로 가보자. 장수왕의 장수도 어떤 뜻인지를 알면 길다 장자의 목숨 숫자.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어? 300살. 300살이요? 1000살. 1000살이요? 살 수 있는 데까지. 살 수 있는 데까지? 화성 가는 날까지. 화성 가는 날까지. 근데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는 맞다, 그치? 2년 전에는 사람들 평균 수명이 예상 수명이 몇 살 정도였을 것 같아? 100살. 60. 83세 정도였대. 조선시대 때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몇 60, 살까지 살았는지 알아? 60. 35세. 그러면 장수왕은 고구려 사람이잖아. 장수왕이 살았던 고구려 시대 때는 사람들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 19세?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여러분들. 23살에서 25살. 그러면 장수왕은 도대체 얼마나 길게 살았길래 장수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60살? 70. 70? 80. 80? 60. 40. 40? 98세까지 살았어. 장수왕의 아들이 있었어.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왕위에 올라가야 되잖아, 보통은. 그 왕세자 이름이 조다였어. 근데 조다 왕세자는 아빠보다 조금 살았을까, 더 길게 살았을까? 조금 살았어. 그럼 왕이 돼봤을까, 못 돼봤을까? 못 돼봤어요. 못 돼봤어.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한 왕세자, 조다 왕세자, 조다 왕세자 해서 조다란 말 들어본 적 있어? 그 말의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야. 불쌍하다는. 좀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말로. 자, 장수왕은 아빠가 넓게 이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을 했다면 장수왕은 완전히 한강을 장악을 한 거야, 장수왕 때.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기쁜 일이 있어. 드디어 한강을 장악했다. 아니면 여러분들, 내가 드디어 반에서 1등 했다. 아니면 내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받았다. 하면 그런 날에 뭐 하고 싶어? 일기 쓰거나 아니면 사진 찍어서 기록해놓고 싶지. 맛있는 데 가도.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돌에다가 글을 써놓은 거야. 그래서 생긴 게 충주에다가 한강 우리가 장악했다 하고서 세워놓은 게 충주 고구려비가 탄생을 했던 거지.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아까 분명히 왕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종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었어.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묘호라고 불러. 묘가 무덤이거든. 조나 종. 예를 들어서 고려세 때도 태조가 있고 조선에도 태조가 있는 거 알아? 알아요. 알죠? 어떻게 알아요? 그 조는 오! 건국한 거고 종은 그냥 왕. 똑똑하죠. 맞았어. 고려시대 태조 하면 어떤 사람일까? 고려를 건국한 사람. 조선 태조라고 하면 조선을 건국한 사람. 이것도 맞춰볼까? 성종. 성은 뭐냐면 이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고려 성종이랑 조선 성종은 다 뭘 한 사람들일까? 초창기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서 그걸 어려운 말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체제를 정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왕의 이름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막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법칙을 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건 여러분 그냥 들어두기만 해봐. 왕자를 부를 때 세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광해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영대 군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아니 왜 다 똑같은 왕자들인데 누구는 세자, 누구는 군, 누구는 대군이라고 부를까? 제일 여기에서 왕자들 중에 각광을 받았던 인물은 세자야. 왜냐면 세자는 왕자들 여러 명들 중에서도 다음 왕이 될 아이로 선택된 애가 세자야. 맞아, 사도세자는 죽었지. 뒤주에 갇혀서 죽었어. 대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될 아이로 선택은 받은 건 아닌데 그래도 높은 왕자거든. 여러분들은 당연히 엄마 아빠가 한 분씩 계시잖아. 근데 역사 속에선 그렇지 않았어. 진짜 첫 번째 부인에서 나온 아이를 대군이라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여러분 가지고 싶어? 안 가지고 싶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을 군이라고 부르는 거야. 주변 국가들을 부르는 용어 봅시다. 여러분 오랑캐를 호자라고 쓰거든.
여러분 오랑캐가 무슨 뜻인지 알아? 북방에 살았던 말 타고 사는 사람들 북방민족을 오랑캐라고 불렀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여지인족도 있었고 이 사람들 머리를 이렇게 밀잖아. 거란족도 있었고 몽골족도 있었어. 그래서 이런 사람을 뜻하는 글자에 호자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 사람들이 썼던 물건이나 음식에는 호자가 들어가. 대표적인 게 호박이나 호두. 우리가 말 타고 다니면 호랑이도 그런 거예요? 호랑이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면 뭐를 주머니에 넣어야 되잖아. 핸드폰 들고 다니다 떨어뜨릴 수 있잖아, 말 타니까. 그래서 주머니에 넣었어. 그래서 주머니 뭐라고 불러? 호주머니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에 호자가 들어가는 거지. 호자가 들어간다? 오랑캐, 북방민족이랑 관련이 있구나. 일본은 여러분 무슨 한자로 부르는지 알아? 왜? 왜라고 불러. 그래서 일본 사신들이 머물렀던, 상인들이 머물렀던 그런 숙소를 외관이라고 부르고, 외구는 일본 도적대들을 부르는 말이고, 왜라는 뭔지 알아? 왜에서 쳐들어가. 맞아. 일본이 일으킨 난리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왜랑 호자를 배웠어. 그럼 이거 무슨 글자일까? 임진왜란은? 일본이 난을 일으켰고, 오랑캐가 난을 일으켰는데, 위에 붙은 건 뭐야? 임진이랑 병자는. 임진년에. 임진년에 일본이 일으킨 난, 병자년에 오랑캐가 일으킨 난이라고 하는 뜻이죠. 드라마 속 인물이 누굴지를 맞춰봅시다. 자, 주말 저녁 제니가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 그런데 화면 속 인물의 대사를 듣고 제니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 뭐라고 크게 소리쳤어요. 잭슨이 제니에게 화면 속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네요. 드라마 속 인물은 누굴까요? 마흔을 정복했으니 이제 고구려를 공격할 것이야!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한다. 관여? 금조고. 정답입니다. 우리 배웠었지? 기억나죠? 요거 맞춰볼까? 이거 좀 어려워. 누구의 비석일까? 관계도 돼요? 뭐 보고 알았어? 비석? 연호를 영락이라 하였다. 영락이 무슨 뜻이었지? 영원한 즐거움. 선생님이랑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 어땠어? 어려웠어요?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 것 같아? 왕의 이름. 왕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건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 뭘까를 생각을 한 거지. 장수는 어떤 왕이었지? 오래 산 왕. 광개토대왕은 넓은 영토를 개척한 왕이었고, 앞에 있는 왕은 사실 근초고왕이나 소수림왕은 왕의 업적보다는 초고가 근초고왕의 이름이었어. 소수림왕의 소수림이 뭐냐면 소수림왕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 소수림이어서 소수림왕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역사를 조금 쉽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얘를 외울 대상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로 기억을 하면 좋아요. 왜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 친구가 그거 무슨 내용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거 외워서 얘기해줘? 아니지. 생각이 나잖아. 역사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냥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에 내가 알고 있는 영화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스토리를 기억하면 훨씬 기억에 쉽게 남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수업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저는 오늘 을미사변, 우리나라 역사 속에 가장 마음 아픈 역사 중에 하나죠. 을미사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을미사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나라의 이 개화기의 근대사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조선 말경,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최초로 근대적인 조약으로 항구를 열게 했던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일본이었죠. 일본과 체결한 조약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불평등, 딱 이 세 글자로 정의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나라 농민들의 삶을 완전히 파탄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모든 제도와 법이 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담배를 피지 않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담배세를 아주 격하게 인상한다고 해서 저에게 오는 타격이 없겠죠. 농민들의 입장에서 강화도 조약의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삶이 파탄이 났다면 농민들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와 관련된 거겠죠. 그게 바로 쌀값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안에는 일본으로 조선의 곡식이 무제한으로 유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미국 유출 조항의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쌀이 일본으로 유출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 내부의 쌀의 양은 적어지게 되겠죠. 적고 희소한 것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게 됩니다. 쌀값이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쌀값이 지속적으로 폭등을 하게 돼서 농민들의 삶이 파탄이 나게 되자 정부에서는 일본이랑 조약도 체결하고 일본이랑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공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반공령은 곡식이 일본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방자,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발표가 된 겁니다. 자, 반공령이 선포가 될 정도로 당시 농민들의 삶은 완전히 파탄이 났어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우면 어디에 기대게 되죠? 종교에 기대게 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서양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이 있었어요. 이 서양의 종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물들을 서학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일반적인 서민들에게 확산되어 갔던 종교가 뭐였냐면 서학에 대응한다는 동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이 확산이 되고 이 동학을 믿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썩어빠진 정치를 개혁해보자 라고 하면서 동기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도 간단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처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농민군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위협적이었을까요? 사실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전쟁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무기인데 농민들의 무기는 너무 약했거든요. 농민들이 농사짓는 호미라던가 쟁기라던가 아니면 대나무였습니다. 대나무가 어떻게 무게가 될까요? 대나무를 부러뜨리면 이게 뾰족뾰족하니까 이거를 죽창이라고 해서 싸웠던 거예요. 반면에 정부군은 총을 가지고 있었죠. 대나무와 총의 싸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으니까 조정에서는 쉽게 이거를 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들 있잖아요. 뭐 미국과 베트남의 싸움이라던가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동학농민군과 정부군의 싸움,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 싸움을 약자 쪽이 강자를 누르고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지의 차이예요. 뭐 광군 같은 경우에는 농민군 너무 쉽지라고 생각하면서 전투 전에도 술을 마셨다고 하고 농민군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배수진을 치고서 결상전을 하게 되니까 농민군이 관군을 이기면서 승승장구하면서 계속해서 전투에서 이겨나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농민군이 기어코 어디까지 장악하게 되냐면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이 전주라고 하는 지역. 여기가 당시 조선시대 때는요, 세금을 쌀로 걷어요. 이 쌀이 모이는 창고가 있기도 했고, 더 중요한 거. 조선 왕조의 성씨가 뭐죠? 이씨입니다. 이 이씨 왕조의 본관이 바로 전주예요. 전주 이씨죠. 아니, 농민군이,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찮게 봤던 농민군이 왕실의 본관을 점령을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얘네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정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 뒤에 청나라 큰형님들 있어? 너네 까불지 마 라고 하는 거라고 보여주려고 청나라에 동학농민군을 진압해달라고 파병을 요청하게 된 거죠. 자,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게 되면 이 사실이 일본에 통보가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당시에 청과 일본 사이에는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체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 텐진 조약의 내용이 청나라, 일본 둘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조선에 파병을 하게 되면 상대 국가에 알려야 됐습니다. 청나라가 일본에다가 야, 우리 동학농민운동 일어나서 이거 진압하려고 파병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본 가만히 있겠어요? 일본도 호시탐탐 조선을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었으니까 우리도 조선에 일본인들 사니까 이 일본인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구실로 파병을 하게 된 거죠. 청나라, 일본이 파병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일본은 우리가 요청도 하지 않았잖아요. 생일 파티에 초청도 안 했는데 그냥 어색하게 와서 앉아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너네 파병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돌아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그냥 돌아갈 리가 없죠. 계속해서 조선을 사이에 두고 청나라랑 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도 짜증났으니 이번에 그냥 판가름을 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일본이 청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청일전쟁이 벌어지죠. 자,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한 군데 쏠리게 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청나라, 일본 둘 중에 어느 나라가 이길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청나라가 일본을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길까라고 하는 게 관심사였어요. 왜냐면 왜 남학교에 갔을 때 처음에 이렇게 딱 친구들의 상태를 스캔을 해보잖아요. 그 중에 유독 덩치 크고 키 크고 험상궂게 생긴 친구 쟤 얼마나 잘 싸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가 바로 청나라였어요. 나라가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서양의 여러 나라들,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중국과 전쟁을 벌여보기는 했지만 전면적인 전쟁으로 가지는 않았던 이유가 중국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보다 세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건 간에 일본이라고 하는 작은 국가는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주 놀랍게도 일본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자가 모든 거를 가져가잖아요. 청나라는 일본에다가 중요한 것 2가지를 넘기게 됩니다. 첫 번째, 조선에 대한 우위권. 두 번째는 랴오둥반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랴오둥반도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자, 여기가 랴오둥반도, 여기가 산둥반도예요. 근데 이 랴오둥반도를 일본이 꿀꺽 삼키는 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러시아는 당시 세계 최강의 함대 발틱 함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발틱 함대를 가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 왜 쓸 수가 없었냐면 러시아면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추우니까 겨울에는 항구가 꽁꽁 얼어버려서 항상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어려운 말로 부동항을 찾아서 어느 쪽에 여러분 날씨가 따뜻하죠? 남쪽이 따뜻하죠. 이 남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러시아가 부동항으로 눈여겨봤던 곳 중에 하나가 랴오둥반도였던 거지.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일본이 가져간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자기랑 이제 친한 나라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에게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이 간섭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일본이 랴오둥반도를 가져가는 거, 뺏어가는 거는 동양의 평화를 위협하는 거니까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삼국 간섭 사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본 입장에서 우리는 일본이 싫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건 간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해서 자기네가 정당하게 획득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대국들이 둘러싸고서 야 돌려줘 위협을 가하게 되니까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대1로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없죠. 더군다나 세계 최고의 육군해군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서 깨갱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랴오둥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돌려주게 됩니다. 얘가 날아가는 거지. 이거를 본 고종과 명성황후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아주 오랫동안 큰 나라라고 생각해서 외교적인 관계에서 큰 나라로 섬겼던 나라가 중국이었죠. 이 중국이 정말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고 일본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외교사절단, 문화사절단, 통신사 보내주면서 문화를 전파해주는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일전쟁에서 아니 그 큰 나라라고 생각했던 청나라가 일본에 패배한 거를 보고 첫 번째로 눈이 휘둥그레졌고 두 번째로 눈이 휘둥그레졌던 거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대세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한테 일본이 무릎 꿇는 거를 보면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 대세는 러시아구나. 우리가 이 험난한 정세 속에서 조선이 자주권을 잃지 않고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러시아의 친밀한 외교적인 정책을 통해서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의 통치자 고종과 그의 부인 명성황후는 칠러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칠러 정책을 보는 일본의 속이 타들어가요. 아니 랴오둥반도 날아가고 조선에 대한 우위권 남아있는데 조선에 대한 우위권도 러시아에 넘어가게 된다면 안 되겠다. 이거를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 정책을 막기 위해서 일본이 선택한 것은 고종과 명성황후, 칠러 정책을 추진하는 이 2명 중에 1명을 살해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살해했을 때 훨씬 더 국제사회 반발이 좀 덜 할 수 있고 일본이 일으키지 않은 사건처럼 위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대상이 명성황후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을미년에 일으켜서는 안 되는 사건을 일으켰어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을 단행하게 됩니다. 처음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주한 외교관을 포함한 외국인 대부분은 을미사변을 흥선대원군이 일으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당시에 명성황후랑 정말 사이가 좋지 않았고 또 그녀가 사라지면 제일 좋았을 사람이 대원군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더군다나 을미사변이 일어난 당일 대원군은 새벽에 경복궁의 비밀리에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두 일본이 꾸민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한나라의 왕비를 일본이 살해를 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비난할 게 뻔하니까 이걸 대원군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겁니다. 마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복수심에 눈이 먼 이 흥선대원군이 며느리를 살해한 것처럼 하려고 했던 거죠.
당시 이 일을 주도한 인물은 미우라 공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좀 분분해요. 야심가다, 좀 기이한 사람이다. 의견이 나뉘긴 하지만 그는 야마구치변의 무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군인으로 승승장구하다가 1895년에 주한 일본 공사에 임명이 됩니다. 그가 계획한 게 단 하나였어요. 일본이 을미사변을 주도한 것을 숨기는 거였죠. 그러기 위해서는 흥선대원군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을미사변 당일 10월 8일 새벽 1시였어요. 그 늦은 시간에 전 군부 고문 오카모토가 대원군의 저택에 찾아갑니다. 하지만 대원군도 낌새가 사실 좀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을 일본의 의도대로 출발하지 않고 버팁니다. 근데 대원군이라고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버티면 폭력적인 사태로 번질될 수 있으니까 일본은 협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본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제 준비해야 했냐면요. 이 흥선대원군을 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다 일본인이잖아요. 이 일본 자객들을 다 한국인 복장으로 위장하게 했고요. 다른 외국인들이 일본이 개입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날이 밝기 전에 모두 경복궁에서 나오라고 지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고종은 이걸 몰랐느냐? 당일 새벽에 한 2시쯤에는 일본 쪽이 좀 심상치 않은데 이거는 알아채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왕비에게 무슨 일을 가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시위 1대대 대대장 참령이 이학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학균이 고종에게 왕비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자 고종은 왕비가 이미 안전한 곳에 있다 라고 답변을 하면서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서만 총을 사용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황이 이제 너무 급박한 게 고종이 러시아와 미국 공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시해요. 그 명을 받은 사람이 이번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주위를 둘러봤더니 이미 일본군으로 막 꽉 차 있어서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연락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직접 가서 말을 해야 하잖아요. 겨우 일본 병사를 따돌리고 4m에서 이제 5m가 되는 담장에서 뛰어내립니다. 다리를 다쳤겠죠. 다리를 절뚝이면서 미국과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해서 위급한 상황을 설명하죠. 다시 일본 쪽으로 와볼게요. 그러니까 당일 새벽 3시에 흥선대원군의 별장에서 출발해서 5시 30분경에 경복궁 광화문에 도착합니다. 이후에 5시 45분까지 왕비를 색출하기 위해 계속 움직이죠. 일본은 고종이 보는 앞에서 왕비를 데려가려고 건천궁으로 갔어요. 건천궁이 경복궁 후원에 있는데 명성황후가 머물던 곳이거든요. 일본 자객이 도착하니까 고종은 침착하게 방문을 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왕비, 왕세자비는 모두 한 곳에 있었습니다. 등잔밑이 어둡다고요? 일본은 당시에 왕비 얼굴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고종을 시중 들던 환관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여기는 군주의 처소이다, 무엄하다 이렇게 소리를 쳤겠죠. 사실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뭔가 착각을 해서 한나의 군주의 처소라는 걸 모르고 이런 무례한 행동을 일본이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일본 자객은요, 고종의 어깨를 움켜쥐고 밀치고 총으로 위협을 합니다. 이때 고종이 지켜보고 있는데 방 안에 있는 궁녀들을 폭행을 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고종이 일시적으로 졸도를 하게 되죠. 주한 미국 공사 대리 알렌 공사의 증언을 토대로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당시에 명성황후랑 그의 궁녀로 보이는 3명의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당시 명성황후는 궁녀의 복장을 하고 궁녀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국내부 대신 이경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비를 구해야 되니까 일본 자객이 나타났을 때 2팔을 이렇게 높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일본 자객이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들어서 이경직의 2팔을 자릅니다. 이후에 고종이 보는 앞에서 이경직의 다리에 총을 쏘고요. 칼로 찔러서 죽이죠. 일본 자객이 왕비와 궁녀들에게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왕비인 줄 모르고 왕비하고 같이 있는 궁녀한테 너희는 누구냐고 하니까 저희들은 단지 궁을 찾아온 방문객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주한외국 공사관 기록에 따르면요, 한 일본인이 왕비를 내동댕이 치고 발로 가슴을 3번 내리 짓밟고 칼로 찔러서 살해합니다. 왕비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명성황후의 얼굴을 모르니까 비슷한 나이대 여성들을 모두 죽인 거예요. 3명의 같이 있었던 다른 궁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궁녀도 동시에 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무장하지도 않은 그냥 일반적인 궁중의 여인들을 살해한 거예요. 명성황후는 이미 이때 죽었는데 새벽 6시까지 일본 군인과 자객들은 혈안이 돼서 왕비를 찾으려고 건천궁을 수색합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도망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 어디서 함성, 탄성이 들렸대요.
이런 소리가. 건천궁의 한편에 여인들의 시신이 이렇게 나란히 있었는데 그 중에 왕비도 있다는 걸 그때 일본 자객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때 어떻게 알았을까요? 왕비의 관자놀이에 벗겨진 자국이 있다는 정보를 새롭게 듣고 다시 이제 시신들을 막 찾아보는데 그런 얼굴을 한 여인의 시신이 있었던 거죠. 왕비의 마지막 모습은요, 상체에 이제 짧은 흰 속 적삼을 입고 있었고요, 허리 아래로 흰 속옷을 입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왕비의 시신을 건천궁 주변의 노건으로 옮겨서 불태우게 돼요. 석유를 위에 붓고 뗄나무를 위에 얹어서 시신을 태웁니다. 그런데 아직도 누가 명성황후를 시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상황 속에 후쿠오카의 구시다 신사에는 명성황후를 시할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히젠토라는 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봤어요. 여기가 바로 구시다 신사인데요. 구시다 신사가 후쿠오카 내에서는 관광지로 진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 이유가 캐널시티라고 하는 복합 쇼핑몰에서 바로 나오면 구시다 신사가 있습니다. 이 신사가 원래는 일본의 신토라고 하는 고유의 종교가 있는데 그 신토는 다신교예요. 여러 신들을 모시는데 그 여러 신들 중에서도 이 구시다 신사에서는 불로장생을 이 관장하는 신을 모시는 신사로 유명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를 방문했을 때 방문을 하더라도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를 한 것처럼 여기에 바로 명성황후를 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히젠토라고 하는 칼이 보관되어 있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 나라의 왕비였잖아요.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엇갈리던지 간에. 그런데 조선의 왕비를 자객을 동원해서 살해를 하고 그 살해했던 칼을 고유의 신을 모시는 신사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과거에는 이거를 전시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방문을 해가지고 일본의 이 고유의 신에게 뭔가 바램을 적거나 하는 것 자체가 모를 때, 이런 역사를 모를 때 나올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칼을 여기에 한 것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히젠토라고 하는 그 칼집에 순식간에 번개처럼 늙은 여우를 베었다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기념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측면이죠. 왜냐하면 신사에다가 뭔가 물건을 바치고 복납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에게 이렇게 내가 잘한 일을 했으니까 기념해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신사에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하카타 역사관이 있어요. 이 하카타 역사관이 원래 히젠토를 보관하고 전시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히젠토 환수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어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환수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나라의 국모를 시한 칼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로 가져가서 우리가 처분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운동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사실 운동이 전개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전시를 하다가 비난 여론이 사실 거세지게 되자 비공개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날에 VIP에게만 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담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방문해서 소원을 비는 한국인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아픈 역사를 바꿀 수는 없어도 제대로 역사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일이 일어나고요. 일본은 뻔뻔스럽게도 왕비 시해가 모두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 흥선대원군이 벌인 거다. 한국 역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발표합니다. 심지어는 을미사변이 한국인들이 얼마나 야만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라고 강조해요. 너네 너무 야만적이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살해하지, 이런 식으로 막 날조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겠죠. 한편 고종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 어쨌건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은 그 궁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자신의 와이프가, 자신의 부인이 자기가 있는 궁궐 안에서 살해를 당했잖아요. 본인조차도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고종은 일본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로 옮깁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처소로 옮겼다라고 해서 이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불러요. 자, 아관파천을 단행했는데 개인의 입장에서 고종의 상황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자신의 부인이 이렇게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종은 한 개인이기 전에
만백성을 통치하는 군주의 자리에 있었죠. 군주가 할 수 있는 선택으로는 부적절한 면이 또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처소로 옮겨서 러시아 공사관에서 생활을 하는 게 공짜일 리가 없죠. 모든 것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머무는 숙박비가 바로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이로운 권리들, 예를 들어 삼림을 채굴한다던가 철도를 부설한다던가 하는 권리들을 다른 나라에 넘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악원 파천 이후에 이권 침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고종에게 궁으로 다시 돌아와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목소리를 내는 단체인 독립협회가 고종에게 황궁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고종은 다시 돌아와서 1897년 황제의 국가인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도요, 역사는 남습니다. 우리가 아픈 역사를 바꿀 수는 없어도 제대로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죠. 1562년 1월 26일 김포공항. 한 무표정한 여인이 김포공항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아기씨 하고 울먹이는 사람들까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녀가 바로 누구였을까요?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지 38년이 지나서야 조국 땅을 밟은 이 여인. 바로 덕혜옹주입니다. 여러분, 왜 공주가 아니라 옹주일까요? 옹주는 후궁이 낳은 딸을 뜻해요. 그러니까 공주는 중전, 왕비가 낳은 딸을 부르는 호칭이죠. 덕혜옹주는 후궁이 낳았기 때문에 옹주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옹주가 태어날 때 아버지였던 고종의 나이가 몇이었는지 아세요? 무려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쁜 딸이었어요. 특히 딱 회갑, 이 60세에 태어난 자녀가 아빠를 똑같이 닮는다는 속설이 있거든요. 그 속설처럼 정말 고종을 똑 닮은 정말 예쁜 딸이었습니다. 덕혜옹주의 탄생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덕혜옹주가 태어난 게 1912년이었거든요. 1910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강탈해간 경술국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덕혜옹주는 이 고종의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태어난 딸이었죠. 고종 입장에서는 1907년에 고종이 황제의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졌잖아요. 그 후에 1910년에는 나라마저 망했는데 이 덕혜옹주 고명딸의 탄생은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더군다나 덕혜옹주는 좀 전에 말했듯이 고종의 고명딸이었습니다. 고명딸의 뜻이 유일한 딸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딸들은 모두 병으로 잃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고종이 덕혜옹주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덕혜옹주가 태어나자마자 옹주의 거처를 자신이 머물던 함령전으로 옮깁니다. 그 이후에는 고종과 덕혜가 같은 건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잠시라도 떨어지기 싫어서 꼭 붙어 있었던 거죠. 실제로 덕혜옹주는 아빠를 알뜰하게 잘 챙기는 정말 귀여운 딸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덕혜옹주가 한동안 덕수궁 뒷산에서 이 냉이를 캐는데 막 빠져들었대요. 덕혜옹주가 이 조그만 손으로 냉이가 가득 찬 바구니를 들고 있으니까 고종이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덕혜에게 오늘은 수라에 냉이가 올라오는 겁니까? 라고 하면 덕혜가 수락관 상궁에게 쪼르르 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캔 냉이를 그 작은 손으로 조물조물 묻혀서 고종의 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식사 시간에 이 덕혜옹주가 본인이 상궁이라도 된 것처럼 먼저 이제 딱 냉이 무침을 먹어보고 무타라옵니다 전하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 귀엽잖아요. 고종이 그날은 냉이나물 무침만 먹고 나머지 반찬은 궁녀들에게 줬대요. 문제는 이후로도 덕혜가 아빠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냉이를 캐러 다니니까 고종이 냉이나물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수락관 상궁을 따로 불러다가 냉이철이 언제 끝나느냐라고 물어봤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근데 훈훈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고종이 함령전에서 12년 정도를 보낸 이후에 68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병사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독살되었을 거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원래 고종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히려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들 순종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고종이 유일하게 좀 즐겼던 게 밤참으로 식혜를 자주 마셨는데 그 식혜를 마시고는 도리어 너무나 갑작스럽게 사망하시게 된 거죠. 심지어 고종에게 식혜를 올린 두 궁녀도 그날 밤 이유 없이 죽게 됩니다. 뭔가 냄새가 나죠. 당시 고종의 시신을 염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미 피부가 검게 변했고 살이 여러분 너무 무섭게 부풀어 올라서 한복 바지가 통이 진짜 넓잖아요. 그런데 한복 바지의 통을 잘라낼 정도로 몸이 부풀어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연한 독살의 징후가 보이는 거죠. 당연히 그 배우를 누가 지목이 됐겠어요? 일본이 지목이 되죠. 고종이 1919년 1월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통한 죽음은 1919년 우리나라 최대의 만세운동인 3.1운동의 기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고종의 죽음으로 덕혜옹주의 삶은 정말 크게 바뀌게 돼요. 비극적으로. 일본은 덕혜옹주가 식민지 조선 민중의 독립의 구심점이 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황족은 일본에서 교육시켜야 한다면서 고종이 죽고 난 후에 13살밖에 안 된 옹주를 일본으로 끌고 갑니다. 기록을 보면 옹주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깃들어 있었다. 처음 보았을 때는 정말 매력적이었던 발랄하고 영롱했던 눈빛이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남긴 이방자 여사는 덕혜옹주의 이복 오빠인 영친왕의 부인이요. 예전에 영친왕을 한번 다뤘었죠. 이 뒤에도 많이 거론이 되는 인물입니다. 아픈 덕혜옹주를 돌봐줬거든요. 덕혜옹주는 일본 학교에서 늘 자신의 보온병을 이렇게 소중하게 들고 다녔어요. 자기가 가지고 온 물만 마셨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독살 당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있는 물만 마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기댈 곳 하나 없는 일본에서 옹주는 항상 그렇게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물병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와요. 17살에는 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덕혜옹주는 목류병과 조현병 증세를 보였다고 해요. 기록을 한번 보면요. 학교에도 가지 않고 온종일 방에만 있으며 식사도 하려 하지 않았다. 밤에는 심히 잠이 들지 못했고 때로는 한밤중에 밖으로 뛰어나갔다. 혼비백산하여 뒤를 따라가 보면 정처 없이 밖을 걷고 있어 정신과 의사에게 진료를 부탁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일본은요. 덕혜옹주가 19살 때 일본인과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고종은 이 상황을 다 예측했던 것 같아요. 이미 덕혜옹주가 8살 때 황실시종 김항진의 조카인 김장환과 약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고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약혼이 무효화가 된 거죠. 덕혜를 당시에 돌보고 있었던 영친왕과 이방자 부부가 모두 지금은 이 덕혜옹주가 너무 심적으로 피폐해 있어서 결혼할 때가 아니라면서 반대를 했지만 끝내 일본은 일본인과 덕혜옹주를 결혼을 시킵니다. 1931년 대마도, 그러니까 스시마 섬이죠. 이 번주 출신인 소다케유키 백작과 혼인을 시켜요. 당연히 덕혜는 이 결혼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결혼식에 있었던 당시에 너무 펑펑 울어서 결혼식 관련된 사진에 얼굴이 굉장히 많이 부은 것도 나오게 되죠. 사실 이 남편감이요. 명문가 출신의 엘리트이기는 했지만 한쪽 눈이 사시였고 덕혜옹주는 황족인데 황족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곧이어서 결혼 6개월여 만에 병이 또 재발을 하게 되죠. 이 와중에 1년쯤 후에는 마사에라는 딸이 태어나게 돼요. 한국식 이름으로는 정혜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덕혜옹주가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기가 어려웠어요. 이때는 정신병을 감춰야 될 이제 부끄러운 일로 생각했고 정신병에 대한 연구도 미미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덕혜옹주는 안으로 이제 무너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상황에서 또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와중에 1945년 광복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광복한 1945년 이듬해, 그러니까 1946년이죠. 남편은 덕혜옹주를 정신병원에 넣어버려요. 그 이후로 정신병원에서 15년을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1955년 10여 년 정도 지난 이후에 둘은 이혼을 하게 되고요. 덕혜옹주의 남편은 다른 일본 여성과 재혼을 하게 되죠. 덕혜옹주는 딸과의 사이도 좀 힘들었어요. 딸 마사의 정혜도 일본인과 결혼을 했는데 갓 결혼한 상황에서 유서를 남기고 실종이 되었습니다. 유서에는 자살하겠다는 말을 남겼죠. 덕혜옹주의 삶도 그녀의 딸의 삶도 순탄치 않고 너무 비극적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이런 생각 드시죠? 남편이 정신병원에만 넣지 않았어도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정신병원에 갇히지 않았더라도 조국으로 바로 돌아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부는 이승만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 일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공화정이고 공화정은 왕이 없는 정치체제의 대통령으로 자기가 뽑혔는데 옛 황실 가족이 온다고 자기 자리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에 덕혜옹주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었을 때 1962년입니다. 그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게 바로 제가 첫 번째 말했던 장면이에요. 감동적이고 굉장히 슬픈 장면이었던 게 덕혜옹주가 탄 비행기가 김포국제공항으로 들어왔는데
덕형주가 한국에서 있었을 때 그 덕수궁에서 살았을 때 덕형주를 돌봤던 유모 변복동 씨가 살아 있었대요. 비행기를 향해서 유모가 큰 절을 올리면서 아기씨라고 부르면서 이제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신병이 심해서 집이 아닌 병원에서 오래도록 있어야 했어요.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56세가 되어서야 창덕궁 낙선제로 돌아와 남은 나날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1989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너무 사실 슬픈 비극적인 한 사람의 역사라서 마지막은 덕형주가 정신이 맑을 때 썼던 글로 마무리해 볼게요. 1983년 정신이 맑을 때 옹주가 쓴 낙서라고 합니다.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화, 비전화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I wanna expire and do all the things I said.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유 왕자는 특별하게 잘생기셨습니다. 잠시 보실까요? 대한제국의 후예들. 이후 왕자입니다. 이후 왕자는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종의 손자이자 순종의 조카입니다. 사실 눈에 띄게 잘생겼어요. 왜 이렇게까지 잘생겼나를 보면 엄마 아빠를 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봐야 하잖아요. 사실 할아버지인 고종을 막 이렇게 빼어 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유전자는 할머니인 귀인 장씨에게서 온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귀인 장씨가 정말 빼어나게 예뻤다고 하는데 매천여록의 기록을 보면 명성황후의 미움을 받아서 의친왕을 낳은 이후에 바로 궁궐 밖으로 쫓겨났대요. 그래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고종과 귀인 장씨 사이에서 이후 왕자의 아버지인 의친왕이 태어났는데 이 의친왕도 정말 잘생기셨거든요. 이 잘생긴 유전자는 이어져서 의친왕의 자녀들은 모두 수련 의무를 가졌습니다. 이분이 이후 왕자의 형님인 장남 이건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후 왕자는 특별하게 잘생기셨습니다. 잠시 보실까요? 기록을 보면 이유공은 과연 소문에서 듣던 대로 왕실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었다. 얼굴이 정말 배꼽같이 하얗고 두 눈에는 광채가 빛났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미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잘생기셨죠. 하지만 영친왕 때 이미 봤듯이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황실의 가족은 모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후 왕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겨우 11살이 되던 해 1922년 일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에 육군사관학교를 거쳐서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이 포병장교로 또 임명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죠. 당시 일제는 조선 황족을 항상 일본 군인으로 임명했으니까요. 더군다나 조선 황족은 항상 일본인과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덕혜옹주도 이제 일본인과 결혼을 했고 영친왕도 일본인과 결혼을 했죠. 그런데 1933년 12월 13일에요. 한일 양국을 발칵 뒤집는 뉴스가 나오게 돼요. 이후 왕자가 일본인이 아닌 중추원 부의장 박영유의 손녀 박찬주와 혼인한다는 소식이 뉴스로 딱 발표가 됩니다. 일본은 난리가 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후 왕자를 압박합니다. 덕혜옹주가 일본 남자랑 결혼했듯이 일본 헌실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죠. 당시에 일본이 약혼녀도 내정해 놨어요. 하지만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혼에 대한 나의 신념은 확고하며 따라서 변경할 수 없어. 끝까지 이후 왕자도 일본 헌녀를 거부했고요. 이후 왕자가 선택한 박찬주의 할아버지였던 박영효가 또 일본 정계에 열심히 로비를 해서 일본도 이후의 결혼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1935년 5월 3일 조선 여성 박찬주와 이후 왕자가 결혼하게 되죠. 이거는 당시로서는 유일하게 최초로 일본 여자가 아니라 한국 여자랑 결혼한 사건이었어요. 사실 이후 왕자가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당시에 우리 황족은 완전히 일본에 사로잡혀간 볼모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보면요. 이후 왕자가 누구보다도 일본의 저항적인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본 왕족 아사카는요. 이후가 항상 조선은 독립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새기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똑똑한데 화가 날 때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화가 날 때는 조선어, 우리나라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영친왕의 부인이죠. 이방자 여사는 이후공은 일본의 저항적이어서 일본과 관련된 것이라면 병적으로 싫어했고 일본 음식도 싫어했다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왕자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특히나 1930년대 일본은 전쟁을 계속해서 벌였어요.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1929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공황이 왜 벌어지게 되냐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 물건이 다 소비가 안 된 거예요. 일본은 이거를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전쟁을 하면 옷 찢어지죠. 사람 죽죠. 의료용품 필요하죠. 굉장히 많은 물자가 소진이 되니까 과잉 생산된 물자를 소비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전쟁을 통해서 새롭게 식민지를 확보하면 찍어낸 아직 안 팔린 물건들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1937년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대공황을 전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일본이 1937년에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하면서 중일 전쟁이 터지게 된 거예요. 일본이 루거우차오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날조해서 중국을 침공합니다. 중일 전쟁이 터졌고 일제는 이 왕자를 만주로 파견해서 근무하게 해요. 당시 일본은요 한 3개월이면 중일 전쟁에서 중국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중국의 이 저항이 굉장히 거셌고 전쟁이 장기화가 되니까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양이 일본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서양 제국주의를 물리쳐야 한다면서 동남아시아까지 침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의 나라가 일본의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에 석유 수출해주던 걸 끊어요. 그런데 이 석유가 없으면 전쟁 치르기가 어렵잖아요. 비행기 연료고 탱크 연료가 되니까 일본은요 마탱이가 가서 세계 최강 미국과 맞짱을 뜨기로 결심합니다. 1941년 미국의 하와이에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태평양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 왕자는 속수무책이에요. 강제로 끌려가서 일본 황족 신분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등지를 순시를 하고요. 1944년에는 중국으로 또 전출이 되어서 만주 일대의 전쟁에 동원이 되죠. 이 고단한 삶 속에서 이유 왕자의 바람이 뭐였을까요? 바로 조국, 조선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당시 언론인 김우랑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요. 이제 그만 군복을 벗고 운영궁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지만 어디 그것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지금은 꾀병을 써서 병중이라는 이유로 며칠 더 여유를 얻은 것이지요. 라고 하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지쳤을 거고 전쟁이 계속되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라도 조국에 돌아가 그냥 내 한 몸 누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945년 전쟁은 이제 막바지로 치닫습니다. 일본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히틀러의 독일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탈리아도 항복을 했고요. 독일도 히틀러가 1945년 4월 30일에 자살을 하면서 5월 8일에 마침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압박감을 느껴 아직 항복하지 않고 있었던 나라가 일본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게 일본 본토에서 곧이어 전쟁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침내 6월 일제는 이유 왕자에게 본토 결전에 대비해서 히로시마에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7월에 부임하게 되죠. 그러다가 1945년 8월 6일 그날따라 이 이유를 모시고 있었던 부관 대신이 다쳐가지고 이유 왕자가 친절하게 그 부관 대신에게 자기 차를 타고 가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출근할 때 자기는 말을 타고 가겠다고. 근데 그 당일에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 다음날 이유 왕자는 피폭 상태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고국에 9일 있다가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8월 15일. 일본이 전 세계에 항복을 선언한 그날. 이유는 장례식을 치르게 되죠. 1945년 일제가 패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나중에 알려졌어요. 일본은 이 천황을 위해서 전쟁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가 있어요. 여기가 야스쿠니 신사인데 일본 입장에서야 전쟁의 영웅들이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를 침공해온 전쟁 범죄자들을 신으로 모시는 파렴치한 그런 장소잖아요. 이 야스쿠니 신사에 조선의 왕자 이유를 강제 합사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우리 측에서 항의를 하니까 일본 측의 입장은 죽은 시점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일본 왕족과 동등한 지인이 야스쿠니 합사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왕자 이후의 호는 야스쿠니에 갇혀서 광복 이후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